다양한 시각으로 자료의 이면을 탐구하며 깊이 있는 지적 교류를 나누는 담론회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인 공간이 블랙홀이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곳은 과연 어딜까요? 글쎄요, 아마 명절이나 연휴를 코앞해둔 그 거대한 물류센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수만 개의 상자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수톤의 짐을 실은 육중한 지게차들이 아슬아슬하게 교차하잖아요. 사람들은 또 그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요. 진짜 밖에서 보면 그곳은 통제 불가능한 완벽한 카오스, 그러니까 혼돈 그 자체죠. 금방이라도 붕괴할 것 같은 그런 공간이랄까요? 네, 그런데도 매일 엄청난 양의 물동량을 오차없이 소화해내면서 우리 사회의 혈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맹렬하게 돌아가는 혼란 속에서 과연 무엇이 무질서를 막고 진정한 질서를 창출해내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단순히 물류 현장 분석을 넘어서 우리 인간이 이 고도로 복잡해진 현대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통제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힌트를 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담론의 바탕이 될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6년 3월 16일부터 21일까지 김 선생이라는 분이 블로그에 게재한 한 주간의 포스팅 기록입니다. 네, 이 기록이 특별한 게 거대한 물류센터에서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는 노동자의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시선이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또 성인 대상 중장비 이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 교사로서의 심리적인 시선까지 같이 교차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질서를 창출하는 동력에 대해 첨예한 논쟁을 펼쳐볼 텐데요. 저는 이 복잡한 환경을 통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진의 명확한 의사결정과 체계적인 사전 계획이라고 봅니다. 시스템 중심의 관점이시군요. 반대로 저는 그 거대한 시스템의 틀 안에서 현장에 숨겨진 규칙을 발견하고 리듬을 맞추는 개인의 적응력과 인간적 상호작용이야말로 진정한 질서를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입장의 기반부터 단단히 다져보겠습니다. 텍스트 중에 3월 18일 포스팅을 보면요. 물류의 본질을 정확성과 속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정확성과 속도. 물류창고라는 게 무한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제한된 3차원의 격자 공간인데 여기에 입고나 재고, 출고에 대한 중앙의 철저한 사전 계획이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엉망이 되겠죠. 네, 완전 마비가 될 겁니다. 16일 기록에 등장하는 3정 OS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품, 정량, 정위치. 이걸 단순한 청결 캠페인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도덕적인 캠페인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조각 모음 같은 거예요. 물건이 시스템이 인지하는 정확한 좌표에 존재하지 않으면 지게차 기사는 물건을 찾기 위해 막 속된 말로 렉이 걸리고 물류 흐름은 즉각 멈춥니다. 하드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비유는 현장의 물리적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쇠퇴기에 접어든 제품을 과감히 폐기하는 경영진의 거시적 판단이 없다면 현장에서 아무리 빗자루질을 열심히 해봤자 OS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명확한 기준, 그 시스템적 결단만이 혼돈을 질서로 바꿉니다. 그 논리도 강력하지만 저는 그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환상을 조금 깨고 싶습니다. 시스템이 도화지라면 그 위에서 중력과 마찰력을 온몸으로 견디며 그림을 완성하는 건 결국 현장의 인간이거든요. 현장의 인간이 완성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3월 20일 기록에서 저자가 물류 현장을 블랙홀과 카오스에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볼 때 무질서해 보이는 그곳에 나름의 규칙과 질서가 숨겨져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숨겨진 규칙은 사무실 매뉴얼에 적힌 게 아니에요. 매뉴얼이 아니면 뭐죠? 18일자 원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저자가 외국인 파트타임 근무자 2명이랑 랩핑기 작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20피트 컨테이너 차량 2대 분량을 처리하는 꽤 바쁜 날이었죠. 맞아요. 만약 선생님 말씀대로 중앙의 사전 계획이 전부라면 지게차는 그냥 엑셀표에 정해진 최적의 속도로 계속 팔레트를 실어 나르면 끝납니다. 하지만 현실의 물리법칙은 다르게 작동하잖아요. 변수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박스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업자들이 팔레트 위에 물건을 쌓아 올리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반대로 박스가 크면 순식간에 높이 쌓아 올리고요. 저자는 지게차 위에서 이 파트타임 작업자들의 땀방울, 호흡, 그리고 박스 크기에 따른 작업 속도의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읽어냅니다. 아, 그래서 자신의 지게차 운행 속도를 거기에 맞춰 조절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중앙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그날 작업자의 컨디션이나 자잘한 박스 크기까지 다 계산해서 지게차 속도를 1초 단위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통제는 엑셀표가 아니라 땀 흘리며 서로의 호흡을 읽어내는 능동적인 적응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상황은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게차 기사가 작업자들의 속도를 읽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 훌륭한 숙련공의 덕목입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시스템보다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더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 그렇게 보시는 거죠? 생생한 현장의 리듬인데. 중앙의 계획표를 교차로의 신호등이라고 한번 해보죠. 신호등이 빨간불, 초록불을 통제하지 않으면 애초에 교차로는 성립조차 안 됩니다. 운전자가 옆차가 흔들리는 걸 보고 핸들을 살짝 꺾어서 사고를 피했다고 쳐봐요. 네, 인간의 대처가 빛난 순간이죠. 맞아요. 하지만 애초에 신호등 체계가 없었다면 그 도로는 그냥 거대한 폐차장이 됐을 겁니다. 20피트 컨테이너가 몇 시에 몇 번 도크로 들어올지, 그 화물들이 창고의 어느 구역으로 가야 할지 정해주는 거시적인 틀이 없다면요. 기본 틀은 있어야 한다. 네, 그게 없으면 작업자들끼리 아무리 눈빛을 교환하고 리듬을 맞춰본들 결국 쏟아지는 짐더미에 깔리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아, 신호등이 도로의 기본 뼈대라는 점은 훌륭한 비유네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신호등을 설계하는 주체, 즉 경영진의 결정이 현장과 괴리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16일 기록을 통해 똑똑히 확인할 수 있어요. 16일 기록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OS 부분 말입니까? 네, 선생님께서 아까 쇠퇴기에 접어든 제품을 폐기하는 거시적 판단을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악성 재고 문제를 깊게 파고들어 보죠. 경영진이 단종된 제품을 과감히 폐기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하면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공간이 좁아지겠죠? 단순히 좁아지는 게 아닙니다. 창고에서 입출고가 가장 편한 명당 자리를 그 죽은 재고들이 차지해버리잖아요. 그럼 지게차 기사는 원래 직진해서 10초면 갈 거리를 좁은 통로를 이리저리 꺾어가며 30초씩 우회해서 가야 합니다. 아, 동선이 완전히 꼬여버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하루에 1000번 왕복한다고 계산해 보세요. 무려 수백 분의 시간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결정권자의 거시적 판단 하나가 지연되는 순간 현장의 노동자는 엄청난 양의 육체적 칼로리를 길바닥에 태우며 그 시스템의 실패를 온몸으로 보완해야 하는 거예요. 어휴, 수백 분의 낭비라니. 네, 거대 시스템은 현장을 지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짓누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시스템보다 현장의 유기적 대처가 질서의 본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인과관계 설명은 아주 날카롭네요. 경영진의 오판이 현장 노동자의 칼로리 소모로 직결된다는 물리적인 현실, 강력한 논거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영진의 결단과 명확한 시스템 설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부정을 안 합니다만 제 말은 시스템이 오작동할 때 현장이 고통받는다면 그 해결책은 현장 작업자들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오류를 일으킨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노동자가 하루에 수백 분을 우회해서 달리는 비효율을 개인의 리듬이나 친화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100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노동자는 시스템이 고쳐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 없어요. 당장 내일 출근해서 지게차를 몰아야 하잖아요. 그건 그렇죠. 당장에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저자의 17일 포스팅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척박한 시스템 속에서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 취하는 아주 미시적이고 주도적인 행동 양식, 바로 인사와 주변에 대한 관심입니다. 인사요? 출퇴근 인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선생님, 물류센터에서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는 걸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거나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그런 HR 부서의 도덕교과서 같은 이야기로 읽으시면 원문을 오독하시는 겁니다. 도덕적인 예의 범절이 아니면 뭐 다른 숨은 의미가 있나요? 이건 생존을 위한 그림자 레이더망을 구축하는 행위예요. 회사 시스템이 완벽하든 아니든 사장님과 직원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삭막한 수직적 권력 관계 속에서 악성 재고 때문에 우회로를 돌아야 하는 지게차 기사를 위기에서 구하는 건 차가운 중앙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 동료들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저쪽 코너에 기름이 좀 센 것 같으니 조심해라. 혹은 오늘 C구역에 쌓인 박스들이 유독 불안정하게 적재되어 있다. 이런 정보들은 엑셀표에 안 나오거든요. 확실히 데이터로 잡히지 않는 미세한 현장 정보들이죠. 그러니까요. 먼저 인사를 건네고 관계를 맺어둔 동료가 지나가며 툭 던져주는 한마디가 지게차의 전복 사고를 막아주는 겁니다. 시스템이 방치한 사각지대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패는 오직 스스로 맺어가는 따뜻한 관계망, 즉 인간적 상호작용뿐이라는 거죠. 동료와의 연대가 심리적 위안을 넘어서 물리적인 생존 정보망이 된다. 대단히 설득력 있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가장 본질적인 쟁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행위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요. 궁극적인 가치요? 네, 물류 현장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원문 20일 기록에 저자가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 놓았죠. 상품이 보관, 출입하며 구매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시간과 장소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 그건 너무 숫자와 효율성에만 매몰된 결과론적 접근 아닐까요? 하지만 물류센터는 바로 그 숫자와 효율성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니까요. 이곳의 가치는 매우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 그러니까 스루풋, 즉 처리량으로 증명됩니다. 처리량이라는 지표가 중요하긴 하죠. 네, 지게차가 랩핑기에 팔레트를 밀어넣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행위가 시간과 공간의 절약이라는 비즈니스의 목표에 얼마나 부합하는가입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작업자들끼리의 끈끈한 연대나 눈인싸가 고객의 택배를 더 빨리 도착하게 해주지는 않아요. 아, 연대가 택배 속도를 올리지 않는다. 배송을 보장하는 건 완벽한 라우팅 알고리즘과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죠. 인간적인 상호작용은 결국 그 시스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윤활유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윤활유라는 표현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네요. 측정 가능한 지표만이 가치를 증명한다는 시각은 시스템주의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선생님의 그 논리를 검증하기 위해 원문의 21일자 포스팅인 반응이 만드는 수업의 가치로 시야를 한번 확장해보죠. 아, 저자가 성인들을 가르치는 직업훈련 교사로서 쓴 글이죠. 중장비 이론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만약 시간과 장소의 효능 극대화만이 절대선이라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인 커리큘럼을 녹화해서 그냥 인터넷 동영상으로 틀어주는 걸 겁니다. 시간 낭비도 없고 지식 전달 효율은 극대화되니까요. 뭐 효율만 따지면 그렇겠죠. 하지만 저자는 6시간 동안의 오프라인 수업에서 무엇에 가장 큰 가치와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까? 완벽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어요. 바로 교육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물류센터와 교육 현장의 목적이 애초에 좀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교육은 지식의 전달만큼이나 동기부여나 교감이 중요하잖아요.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본질은 정확히 같습니다. 저자는 온라인상의 격언인 악플보다 무서운 무플을 인용하죠. 강단에서 아무리 완벽하게 교환을 읽어내려가도 교육생들의 고개 끄덕임, 눈빛 교환, 심지어 엉뚱한 질문조차 없다면 그 수업은 죽은 수업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다. 네, 교육생들이 각자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그 강의실이라는 공간에 진정한 가치가 생성되는 겁니다. 물류센터도 똑같아요. 완벽한 도크 배정표와 동선 알고리즘이 있어도 현장의 노동자들이 서로 반응하지 않고 기계 부속품처럼 고립되어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확실히 문제가 생기겠죠. 번아웃으로 인한 이직, 소통 부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속출하면서 시스템 전체가 주저앉아 버릴 겁니다.
행위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궁극의 가치를 완성하는 건 오직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단들의 반응과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와, 그 비유는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완벽한 악보가 있어도 연주자의 호흡과 관객의 반응이 없으면 음악이 완성되지 않듯이 훌륭한 커리큘럼조차 인간의 반응이 없다면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아주 설득력 있습니다. 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현장에서 작업자가 번아웃에 빠져 사고를 내면 그 어떤 알고리즘도 고객의 택배를 정시에 배송할 수 없다는 지적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척박한 물류 현장이든 성인들을 위한 교육 현장이든 그 모든 반응과 교감이라는 연주가 가능하려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무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제 믿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무대요? 네. 임금이 밀리거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무너져가는 창고에서는 그 어떤 따뜻한 눈빛도 오래 지속될 수 없으니까요. 구조가 먼저 서야 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적응력과 상호작용이 위대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조적 안정성, 즉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무대가 붕괴한다면 개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하죠. 결국 두 가지 요소는 서로를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얽혀있는 조건인 셈이네요. 그렇다면 우리의 치열했던 논의를 이쯤에서 종합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김 선생의 기록을 해부하면서 파괴적인 카오스를 제어하는 것은 결국 명확한 사전 계획과 시스템적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작업자라도 경영진이 단종된 제품을 치워주지 않아 생기는 그런 물리적인 비효율을 개인기로 영원히 극복할 수는 없으니까요. 수학적이고 거시적인 통제 구조는 복잡한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대체 불가능한 뼈대입니다. 네. 반면 저는 그 뼈대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현장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물리적 변수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짚었죠. 박스의 크기에 따라 지게차의 속도를 늦추는 미세한 조율, 동료가 흘린 정보에 귀 기울이는 생존 본능, 그리고 강의실에서 서로의 삶에 공감하는 눈빛, 이 인간만의 유기적인 적응적이야말로 멈춰버릴 뻔한 기계장치의 숨결을 불어넣는 진정한 질서의 원동력이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평행선이면서도 동시에 절묘한 교차점이네요. 이번 기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울림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한정된 공간에서 1분 1초의 효율과 스로풋을 계산해야 하는 철저히 차가운 수학의 세계에 살고 있죠. 네, 지게차 위에서의 삶이죠. 하지만 동시에 파트타임 작업자의 헐떡이는 호흡에 맞춰 엑셀에서 발을 떼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먼저 동료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또 피곤해 지친 교육생들의 눈동자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는 지극히 뜨거운 심리학의 세계를 온몸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거대한 물류센터의 궁극적인 알고리즘은 중앙 서버 안에서 완성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무거운 짐을 실은 지게차 위에서 앞을 가로막은 동료와 아주 짧은 순간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찰나의 순간,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호흡 속에서 현대사회의 핏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받아보는 택배 상자 하나,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수많은 강의실 안에는 이렇듯 차가운 알고리즘의 통제와 뜨거운 인간의 생존 본능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또 융합하는 궤적이 담겨 있습니다. 경영진의 거시적 결단이 만든 빈틈을 현장 작업자의 미시적 연대로 촘촘히 메워가는 이 거대한 생태계, 참 경이롭죠? 네, 오늘 깊이 파고들어본 보람이 있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담론을 걸음 삼아 원문 자료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들을 직접 탐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듯 어느 쪽의 통찰이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더 필요한지는 청취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